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카카오페이 수익성 개선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 한국투자증권은 15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외형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보다 높은 평가 가치는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기존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742억 원, 64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웃돌 전망이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수치이고 영업손실은 적자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유안타증권 한미약품 의료대란 영향 적다. 목표가 42만 원, 유안타증권은 15일 한미약품에 대해 올해 1분기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4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1분기 한미약품 연결 기준 매출액 3,966억 원, 영업이익 70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부터 종합병원들의 수술 및 입원 등이 축소되고 있으나 동사 매출의 대부분은 경구용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어 의료 대란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풀입니다. 하나증권 은행주 조정 온다. 중동 확전으로 거시경제 불안. 하나증권은 은행주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며 15일 분석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밸류업 모멘텀 약화 외에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확전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그간 은행주는 세제 혜택 여부와 주주 환원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다른 저PBR 업종들과 달리 밸류업 모멘텀이 크게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면서도 중동 확전에 따른 지정 확정 리스크는 은행주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9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역시 하루 만에 16% 이상 급등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잠시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은 환율이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다가 한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양상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장 시작 1시간 전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증시8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하루 살만한 종목, 화끈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슈도 딱 봐야 될 것만 정확하게 탁 꼭 집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이제 8시마다 서울경제TV 보셔야 됩니다. 직접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어떠한 이슈가 또 오늘 시장에 화끈할지 화면을 보실 텐데요. 당연히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복 조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오늘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은 씨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보복 나선 이란 중동발 리스크 확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공습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중동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 전문가님께서도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멋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시작 1시간 전에 살펴볼 내용들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를 한 이후에 일단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하겠다라고 잠시 철회를 했는데 오늘 아침 소식도 다시 보니까 네. 다시 한번 TV 생방송 중에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이슈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미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9일이죠. 4월 9일 이후에 이제 이란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보통 4월 10일, 11일 정도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공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전쟁이 더 확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좀 하더라도 적게 혹은 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계속 물밀히 협상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란이 공격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좀 대규모 공습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협상을 했지만 뭐 이스라엘이 뭐 그런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이제 곧이라고 해서 뭐 당장이 아니지만 어쨌든 뭐 1, 2일 안에 공습은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외신과 우리 기사들 모두 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로 좀 장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네. 유창희 대표님한테 좀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네.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쟁이 나는 거는 정말 평화적으로는 안 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전쟁보다도 환율이 좀 더 저는 네. 걱정이에요. 지금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오늘 아까 속보를 보니 오늘 저녁에 또 이스라엘에서 또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속보 기사도 나고 그럼 이제 환율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걱정이 벌써 됩니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의 CPI라든지 PPI 물가 지표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패드워치의 그 금리 전망치를 본다라면 뭐 제가 자료 화면에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미 6월 달에 지금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63%대, 지금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주말 같은 경우는 70%까지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 한 63.5%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부분들, 6월 달마저 밀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 FOMC 회의는 8월 30일, 31일인다. 그럼 한마디로 9월 달 금리 인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스위스라든지 EC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번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원화 역시 약세를 띠면서 상당히 뭐 엄청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1,370원이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조금 이례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한 13,0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지만 주식 쪽은 매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중동 간의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좀 안전자산이 조금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 가격도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도 올라갔다 하락을 했지만 어찌됐든 안전자산 쪽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것이 달러를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면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미 달러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1,38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86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나마 내려온 게 1,380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아침에 외환시장이 개장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1,380원 이상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1,370원 정도까지는 뭐 외국인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봤다라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가파른 거거든요. 매일 3일 연속 하루에 10원씩 이렇게 원화가 절하된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 선물 쪽에 좀 매도가 있었던 것이 주식 쪽으로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개장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엄청나게 장기화되거나 더 엄청나게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환율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의 외국인들 흐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공습이 우리나라의 장중에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에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규모가 15조 정도 매수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조금 외국인 수급 변화가 있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분기 동안 그러니까 그 1월부터 한 3월까지 혹은 4월까지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를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주력적인 매수를 했었던 기업은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저 PBR 관련된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10일, 4월 10일, 13일, 지난주까지의 어떤 그 매수 규모가 외국인이 한 8조 원 가까이, 7조 8천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7조 원 정도가 약 6조 9천억이 삼성전자에 집중됐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이닉스에 한 1조 가까이, 그리고 현대차 일부에만 매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뭐 15조를 샀다, 뭐 20조를 샀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4-5개 종목만 매수를 했고 오히려 나머지 종목에는 대단한 최근 들어서는 좀 꽤 강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고점 대비 한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특히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21선 이하로 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플러스다. 그러니까 시장에 더 간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환율이 계속해서 속도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74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지금 수백 대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좀 리스크와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원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예전에 참 웃기는 얘기였지만 한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사우디의 적은 내 친구 이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동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가 어느 시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 80년대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40-50년 정도를 이제 뭐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나왔던 그 기습 공격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기습이었다는 거죠. 기습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예전에 있던 기존의 재래전 같은 거기에 들어갔던 장비가 아니라 드론과
미국과 그 다음에 그 저가로 만들어진 급조되었지만 어쨌든 발사형 미사일들을 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서 아이언돔을 이용해 가지고서 미사일들을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섞여 들어오는 드론들 같은 경우는 일부 엔티 드론 장비를 가지고서 이제 막아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아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으로 이제는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RQ-4 글로벌 호크라든가 아니면 MQ-9 그 리퍼 같은 이런 그 미국에서 운영하는 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뭐 전투기 사이즈인데 이런 거는 이미 1998년도부터 해가지고 들어와서 2000년대, 2001년부터 해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운용 그 경력이 축적이 돼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그 종목이 아니라 이런 그 장비들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란에 있는 가셈 솔레이마니를 그 암살할 때 이 장비를 썼던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티드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안티드론을 어떻게 안티한 건가요, 드론들은?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레이더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기계가 우선 첫 번째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이더로 찾아낸 적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사해서 대응으로 맞춰서 격추시키는 그 기능,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엔티드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이슈까지 안티드론을 넣으신 거 보니까 이따가 이제 승부주가 아무래도 그쪽 아닌가 추론을 해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슈 얘기니까 우리 또 김성규 전문가님이 살짝 또 중동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유가에 대해서 좀 잘 아시잖아요. 예. 또 아까도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기적입니다. 전쟁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잖아요. 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딱 그 목전에서 이란이 만약에 또 확정이 되면 여기에 지금 기름 요즘에 이제 예전 데이터는 뭐 가스가 한 6분의 1 정도 지나간다.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전 세계 뭐 석유가 한 6분의 1 정도 그쪽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 유가가 여기서 또 환율도 높은데 치솟으면 지금 90불이잖아요. 네. 뭐 120불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유가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또 아침에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 브렌트유는 이미 90달러가 넘었죠, 배럴당.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WTI가 어떻게 가느냐. WTI 지금 80불이 넘어갔습니다. 81불 31센트에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중동 유가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안티롯 그동안에 카바를 해줄 수 있는 미국이 생산력, 즉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미국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셰일 오일을 가지고서 계속해 가지고서는 그동안에 감산을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막아왔는데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 비축유를 거의 뭐 50% 이상 지금 소진을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셰일 오일을 지금 푸고 있지만은 셰일 오일의 생산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데서 얘기가 나온 거는 올 연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셰일 오일도 생산량이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가 없지 않는 한은 당분간 유가는 고유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도 올라가게 된다면 나머지 물가랑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상황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모두 관통하는 게 일단 중동 리스크긴 합니다. 관련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리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확대되는 거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물가죠.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량 대부분 주요 원자재라든지 에너지원을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죠. 미국이 지금도 물가가 그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게 2%대로 진입한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1월, 2월, 3월 달에 물가 추이를 본다면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란발 중동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을 할 것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 6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9월에도 가능할까 안 할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원자재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쨌든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좀 일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슈가 이벤트가 발생할 거다 할 거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에서 어떤 반격을 할지를 좀 모르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당히 급등했다가 일단은 다시 좀 조정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했다가 조정을 마감했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4,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의 차트인데요. 유가도 장중에는 8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WTI 기준입니다. 크루드 오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8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고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화면을 좀 보여드린다라면 금 같은 경우도 2,400달러, 2,4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2,370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뒤늦게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난주도 같은 흐름들이 보여줬었던 거 일단 구리 관련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구 산업이라든지 풍산이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주하고도 좀 묶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풍산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4월 초 기준에서 본다라면 5만 원 하던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6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지정학 리스크가 좀 결국엔 발생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면 충분히 풍산 같은 경우는 7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돼서 이구 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조금 강한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한 5,700원대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온다라면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고점대를 형성했었던 7,000원대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해서는 구리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 S-오일이라든지 화학주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특히 S-오일 같은 경우 지난주 5%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했었던 부분들 되돌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꼭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지금 석유의 소비가 많아지는 시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절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 특히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SOL 같은 경우도 지난주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 주에는 의외로 좀 강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리 얘기랑 정유주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넘어가서 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도 조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발 지금 수출이 성장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유창현 대표님이 보셨을 때 실리콘투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종목도 오늘 조금 단기 투자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변화된 섹터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꼭 화장품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중국 소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중국 내방객이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뭐 9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뉴스가 나와주면서 중국 소비주들, 뭐 화장품주들이라면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중독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오지 않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좀 먼 지역에서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틈새 시장의 성격으로 조금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뭐 제가 구리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이제 방산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난주에 방산주들이 주 초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한 게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항상 지정학 리스크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 러우 전쟁, 지금 뭐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작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들, 그리고 다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계속 이 중동 쪽으로 내전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옆에는 뭐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불협화음, 또 우리가 뭐 뉴스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무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은법이 개정이 됐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지난주에는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거든요. 물론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매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상승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행보를 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에서 어떤 반등이 나온다라면 꽤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약간의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아까 뭐 제가 중국 소비주 문의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계속 이 전쟁에 대해서 악재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다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또 그 안에서 틈새 종목이라든지 틈새 업종을 찾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거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구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도 내연기관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이 좀 불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갑자기 뭐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내연기관차, 전기차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성장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코리아 FT거든요. 그럼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고점대에서 7,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흐름을 본다라면 뭐 만약에 유가의 상승이 다시 나오면서 항상 유가 상승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뭐 13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이번에도 제가 어디지는 지금 까먹었습니다만 130달러 간다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코리아 FT 같은 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에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새로운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살펴봤습니다. 이란이 껴있기 때문에 정유주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자재 쪽 흐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산주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틈새 업종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봐야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드론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안티 드론 관련 종목들 그 두 가지를 우선 먼저 보셔야 되고 지금 다른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오늘은 오히려 드론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뭐 드론 부대라는 걸 만들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북한에서 뭐 이 여러 가지 조금 조잡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드론 같은 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장의 양상을 봤을 때 유인전보다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무인기들을 이용한 혹은 무인 장비들을 이용한 공격들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방산주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그 안티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코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한커미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휴니드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좀 있긴 한데 이런 대형 장비들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나오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들 특히 이제 레이더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째로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티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작은 사이즈에 있는 드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발견이 되느냐죠. 정확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해가지고서는 작은 사이즈, 정확히 하면 새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날아다니는 물건들, 물체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들이 온다 아니다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 중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올라왔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요즘 좀 떨어졌지만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발사체들에 관련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LIG 넥스원도 역시 좀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유일한 그 발사체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한번 반등이 좀 들어와가지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네, 전문가님 좀 왜 이렇게 빠르세요? 좀 숨이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첫 방송이라 그러신가? 조금 아침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아무튼 제가 조금 이제 또 독특한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주 계속 얘기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방산 얘기하면은 뭐 레이더, 뭐 미사일, 드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K조선이 또 이제 미군에 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조선도 은근슬쩍 이제 방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 또 뉴스 뜬 거 보면 우리 국내 대형 조선사가 드디어 1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조선업이 이제 좀 방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또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인갈조선소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유수의 조선소들, 그다음에 이제 해군 관련돼 있던 회사들, 지금 노스트롭 그루먼이라든가 LS3 해리스 같은 회사들은 지금 조금 그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RTX 그러니까 레이티언 계열의 그쪽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제 뜨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주식에서 이제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인걸조선소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퇴보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항공주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이 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나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 높은 그 여러 가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서는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물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그 군납에서의 수주, 특히 해군에서의 수주가 해외에서의 수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셨을 때는 역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 3사들 특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제 국내 종목들 중에서도 HJ, 즉 한진 계열들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예전에 있었던 그쪽 계열들, HD 계열, 특히 해서 이제 HD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주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K조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자 기사 좀 보면 K조선의 다음 먹거리로 특수선과 MRO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특수선에 지금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승부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승부주를 갖고 오셨는지 첫 방송이라 기대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유창희 대표님은 휴니드 가져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살짝 하이브리드네요. 조선과 방산. 어쨌든 두 종목 다 방산입니다.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오늘 승부주로 휴니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휴니드라고 하면은 방산 쪽이 조금 더 색이 좀 강하죠? 그렇죠. 방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휴니드가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는데 이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LI 넥스원을 좀 고민하다가 휴니드로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일단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에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IAI 이름이 좀 어려운데 IAI라는 기업에 이 회사가 방산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GPS를 무력화하는 전파 방해를 하는 제품 제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파 방해를 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제밍 장치라고 하는데 휴니드가 이 항제밍 장치를 이스라엘 IAI 그 방산 기업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란의 그 미사일 폭격을 거의 90% 이상, 거의 99%, 98% 정도 막아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더 확인된다라면 꼭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휴니드라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항공 전자 시스템 및 군 전술 통신 개발을 하고 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잉 쪽으로도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각종 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 통신 장비는 보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도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다 전략에 노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안이 중요한데 휴니드의 제품이 상당히 이 보안 쪽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시장을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포 사격 통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해군 함정 피하 식별 장치 개발, 한마디로 요격을 한다든가 혹은 적하고 아군하고의 식별 이런 그 레이더 장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많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 방해 차단 장치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쪽 공급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주 잔고가 한 3,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휴니드의 평균 매출, 이 연간 매출 계획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200억 내외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연간 매출액이 2,200억인데 현재 수주 잔고가 3,300억 정도 있다는 얘기는 한 1년 반 정도의 먹거리가 이미 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면 상당히 향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기업이고, 현재 부채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자금을 일부 대출을 받은 정도의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 구조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또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고 금방 이제 마무리 국면에 가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에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좀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작년 10월과 같은 주가 상승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관련된 이슈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7,000원, 6,000원 후반대에서 한 7,800원대까지 한 10%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지난 1월 달 고점 때 한 8,2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번 달에 한 10,000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럴 때는 뭐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반대로 이게 이슈가 금방 소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정확한 손절 라인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전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 뭐 3개월 혹은 길게 본다라면 7, 8개월 주가가 깨지 않고 지지했던 자리가 한 6,500원 정도 자리였고, 또 이번에 상승 출발한 자리가 6,900원이었기 때문에 최근 저점 자리 6,9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니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대표님 호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휴니드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은법, 그러니까 그동안 K방산이 작년부터 수출을 하고 싶어서 수출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뭐 LIG 넥슨이 됐든 현대 로템이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외국에 수출할 때는 국내 수출이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한도가 꽉 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K 무기들의 어떤 수출이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서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니드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 휴니드가 직접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휴니드의 대표적인 거래처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럼 하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무기 수출이라든지 관련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모두 이런 쪽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 시스템 쪽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할 그 매출이 늘어날 거고, 또 하나 시스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휴니드의 매출이 같이 연쇄적으로 사슬 형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은법 개정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휴니드를 볼 때마다 이 방산주에서 유일하게 저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PBR이 아직도 1배를 못 넘는 방산주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항상 저평가일까요? 자산이 많은 건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 자체가 좀 작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1,000억대인 것이지 이 회사의 평균 과거에 평가를 받았던 것이 한 700~800억대의 매출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K방산 하면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성장주에 대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올라간 것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면서.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LI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2~3년 동안 1~2년 동안 좋았다라면 슈니드 같은 경우는 그냥 부품업체다 보니까 그냥 적정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성은 담보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 받았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정밀 타격하느냐에 어떤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질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슈니드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를 휴니드 살펴봤습니다. 8,200원 돌파 시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정확한 손절 라인 중요하기 때문에 6,9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KSP 가져왔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을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쭉 해가지고 완만하지만 아주 강하게 지금 추세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트 말고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대략 한 4,200원대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바닥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어요. 파동이 나오면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높여주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단조 부품, 그다음에 선박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엔진 관련된 회사들로 알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안티 드론 부대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드론의 엔진 관련해서 지금 해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도 현재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조 용접 기술 중에서 거의 이제 플러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국내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드론 부대를 위한 엔진 개발에 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드론이 그냥 프로펠러기가 아니고 거의 90속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기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호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하고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종목이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밀어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자리가 사실은 원래는 여기 자본 감소 라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자리가 사실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자리 보면은 그 동안에 매집을 꾸준하게 아주 많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 위로해서 돌파를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한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KSP는 기본적으로는 선박으로 해가지고서 매출을 충분히 잡아주고 이익이 좋은 상태에서 새롭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이 드론 관련된 기술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해외랑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찬물 끼얹는 건 아니고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올해 이제 KSP가 좀 유명했거든요. 예. 뭐로 유명했냐면 개인 투자분들을 좀 울린 종목이에요. 네. 아시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제일 큰 유상증자를 한 기업인데 네. 이 유상증자 영향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주님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때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내가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어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했던 요 1월에서 이 자리에서 이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심지를 가지고서 추세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단기로 해가지고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히려 이거는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승부주 KSP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휴니드와 KSP로 선정이 됐고요. 장 마감한 후에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보복에 나선 이란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뉴스로 안티드론 시대가 올까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휴니드, KSP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